맨날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다 이거를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맨날 들어요. 몰라서. 몰라서. 아니, 왜 물어볼게요. 주영 씨는 알았으면 이렇게 했어요? 뭐 몰라서 이렇게 한 거잖아. 똑같아요. 지영 씨 1차 상담 받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그때 생활비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좀 충격받아가지고 생활비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노력을 하고 실제로도 줄어드셨나요? 실제로 제가 밖에 나가면 맨날 디저트 하나씩 사오고 그랬는데 그걸 안 사오고 집에서 최대한 해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1차 상담 때는 지영 씨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영 씨에 대한 내용을 이제 돈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향후 돈 모으는 목표들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것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돈 계산을 좀 많이 해봤어요. 자, 기대돼요?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다만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는 것들은 생활 습관부터 해가지고 방법만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결과물이 상당히 크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상담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지영 씨에 대한 이제 파악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보고 그게 이제 크게 변동이 된 게 없다, 맞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것에 맞춰서 이제 추천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월소득 300만 원에 외주 수익 30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서 한 달에 세후 월소득은 330만 원, 그리고 상여금은 1년에 대략 200만 원 정도, 그리고 반전세는 1억인데 전부 다 대출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향후 돈 모으는 목표는 이제 결혼 비용, 그리고 전세, 신혼집, 혹은 이제 자녀 교육비, 내 집 마련 자금, 부부가산 노후 자금.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이제 사업 자금.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사업 자금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월소득이 330만 원에서 우리가 원래 한 달에 생활을 했던 지출은 한 달에 236만 원이었어요. 상당히 크죠. 아마 본인도 이렇게까지 많이 나가고 있는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저축을 한다라고 했지만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처음에 파악을 했던 지출 내역은 한 달에 236만 원, 그리고 저축은 한 달에 138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두 저축 총계와 지출 총계만 합친다 하더라도 대략 한 360만 원, 70만 원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내 월소득은 330인데 이미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 거는 매달 370만 원이야. 그럼 한 달에 40만 원이 오버가 돼버리죠. 오버가 되는 거 어디서 나갔을까? 비상금. 맞아요. 우리가 저축을 했다고 모았던 돈에서 그게 나갔던 거야. 그러니까 모았던 돈을 가지고 저축을 다시 해버리니까 저축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모여있는 돈은 계속 그대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안 좋은 건 뭐냐면은 모았던 돈에서 썼으면은 차라리 없어지는데 이게 모았던 돈에서 저축을 해버리니까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저축에 재미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생활을 한다, 아끼면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썼으면 즐기기라도 할 텐데 이게 나는 아껴서 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축은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 손에 시간이 지나도 돈이 모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저축이 재미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축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욜로족이 돼버리세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아낀다고 아끼는데 그래도 모은다고 모은 것 같은데 안 모여, 없어.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럼 이제 그냥 쓰면서 할까? 라고 하면서 욜로족이 돼버리는 케이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됐을 때 내 수중에 자산이 없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이 없게 됐을 때 거기에 내가 자의가 아닌 타의로서 내가 소득이 끊기게 됐을 때 그 시점에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해요. 자, 내용을 그래서 이제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가 동계산을 다시 했어요. 첫 번째는 저축 총계와 지출 총계는 이제 330만 원에 맞췄어요. 330만 원에 맞췄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던 지출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생활비를 50만 원 정도를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 총기가 236만 5천 원에서 186만 5천 원으로 줄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30에서 186만 5천 원을 빼면은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건 143만 5천 원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나는 50만 원의 생활비가 줄었는데 저축 총계가 조금밖에 안 늘었죠. 그만큼 도돌이표였던 거야, 한마디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비를 그대로 써버리면 여기서 결국엔 저축이 마이너스 50이 돼버린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330을 벌어도 200 넘게 쓰고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저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모일 수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삶의 질을 조금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쓰고 있는 돈을 줄여야지만 내가 저축 그만큼 액수가 늘어나는 거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지금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고 저축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선택지예요. 단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힘들어져요. 두 번째는 나는 지금 현재 조금 힘들어도 돈을 저축을 더 많이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좀 나이 먹어서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선택지를 본인이 선택할 건데 만약에 지영 씨라면 뭘 하겠어요? 어려운 선택지인가요? 그럼 이게 조금 더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앞으로 지영 씨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년? 20년? 30년. 30년? 정말 길어요, 30년? 은퇴하고 나서 살아가는 시간은 몇 년? 40년. 그러면은 30년 편하게 살고 40년 힘들게 살래요? 30년 조금 빡세게 살고 40년 편하게 살래요? 그렇게 생각했네요. 근데 그 뒤에 40년은 단순히 30년과 40년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고 나이가 어리니까 뭐라도 할 수 있지만 그때 시점에는 나이를 먹어서 체력도 딸리고 당연히 몸도 아플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데가 없다의 40년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지금 아낀다고 해서 무조건 40년, 30년 뒤에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쓰세요가 아니라 지금 아끼는 그 돈이 자, 시간이 지나서 지영 씨가 하고 싶었던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쓰는 돈들은 의미 없이 3일 전에 쓴 돈 기억 안 난다 그러잖아요. 의미 없이 없어진 돈이라고 하면 지금 모으는 돈들은 내가 3년 뒤에 결혼 자금을 크게 모을 수 있거나 혹은 5년 뒤에 내 사업 자금을 크게 모을 수 있거나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는 것에다가 돈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축이라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돈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선택은 내가 현재 생활에 대한 모든 선택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포트폴리오는 제가 현재 시점의 지영 씨의 상황이 내 상황이다라고 하면 나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모아갈까의 포커스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언가 여기서 얘기를 해준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금액 자체를 전부 다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를 하냐는 중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는 하나씩 하나씩 시작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내가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간다는 그 생각으로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지금 현재 저축 자체는 크게 늘진 않았죠. 생활비는 줄었지만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축 자체가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거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해나갈 것에 대한 구조만 바뀐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보험들은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가성비 좋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에 다만 얘네들은 지금 지영 씨가 보험료는 납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 모르죠. 그래서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금액 대비 보장 혜택,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는 좀 이따 뒤에서 이제 수인쌤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험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 해치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즉, 보험료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낸 돈이 불려나가지고 내가 뭔가를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를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해지를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자,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상품 중에 보험상품이 제일 정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보장 자산들은요. 내가 내는 만큼 혜택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보장 혜택을 크게 받고 싶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면 되고요. 보장 혜택을 작게 받는다라고 하면 난 보험료를 작게 내면 되는 거예요.
즉 제가 지영 씨가 준비한 얘들은 가성비가 좋다라고는 했지만 가성비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그래도 괜찮다의 개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보장 자산이 보장 혜택이 빵빵하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 그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건강보험을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단 제가 여기다가 건강보장을 추가적으로 넣은 개념은 딱 하나예요. 그냥 보험을 이걸로 끝내버릴 수 있게끔. 그럼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연봉이 더 오를 수가 있겠죠. 연봉이 오르면은 보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험을 더 가입하는 게 아니라 연봉이 오른 만큼 추가적으로 내가 다른 저축들을 더 할 수가 있겠죠. 차라리 그렇게 모아가는 것들이 내 주머니에 나간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면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효율적인 혜택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장자산은 17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장기자산에 기존엔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연금자산이 개인연금이 5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지영 씨는 국민연금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못 받아요? 못 받지 않을까. 못 받지 않을까 싶어요.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높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결국엔 은퇴한 이후에 소득이, 은퇴라는 개념은 우리가 소득이 끊긴다는 개념인 거고, 그 은퇴 이후에 내가 노후 자금으로서 생활비로서 충당해야 할 금액은 인당 대략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엔 우리가 은퇴 자금 자체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영 씨는 퇴직연금은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긴 해야 돼요. 자, 퇴직연금 또한 회사가 퇴직금 형식으로 주는지 혹은 퇴직연금 신탁기간을 설정해 놓고서 퇴직연금처럼 들어가고 있는지, 즉 DB형인지 DC형인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DB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근속연수 채우다가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회사가 DC형으로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가져오셔야 돼요. 그거 관리 받으셔야 돼요. DC형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굴리는 내용은 전부 다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책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 친구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관리를 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적은 돈을 수령을 받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의 DC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어쩌면 우리 월급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직원들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아마 돈이 모이고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주택연금은 내 명의의 부동산을 바탕으로 담보 잡고서 연금을 수령받는 건데 비효율적이에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건 빼고, 그럼 결국엔 우리가 노후자금 준비할 수 있는 건 개인연금 뿐인데 우리가 기존에는 준비하고 있던 게 단 1원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잡아드린 개인연금은, 자, 우리가 이제 절세에 대한 혜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세액공제, 연말정산용 세액공제와 두 번째는 이제 비과세, 절세 자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비과세, 저는 무조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과세 자산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중복절세가 되는 금융상품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세액공제 아니면은 비과세, 이 두 가지만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비과세 자산에 대해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해요. 왜 대다수가 연말정산을 세액공제 선택을 하느냐? 지금 당장 내가 13월에 월급이라고 해서 받으니까. 지금 당장 받으니까. 그게 큰 혜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조삼모사. 조삼모사 뭔지 알죠? 아침에 3개 해줄게, 저녁에 4개 좀 먹을래? 아니면 아침에 4개 줄게, 저녁에 3개 먹을래? 결국에는 내가 지금 현재 혜택을 받는 만큼 나중에 내가 그걸 토해내요. 무엇으로써? 세금과 건보료로서. 자, 결국에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은 무조건 비과세 자산이다. 비과세 자산은 단순히 내가 원금에 이자가 발생했을 때 이자 소득세만 내지 않는 게 그 비과세가 아니라, 그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는 당연히 안 내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소득 자체가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포함 자산으로서, 그러면 종합소득세로서의 과세표 자산으로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내 재산과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세금과 건보료를 유일하게 회피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절세 상품이 비과세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세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개정이 되면서 점점 축소가 되고 혜택들이 축소가 되고 없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들이 없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현행세법 안에서 가장 좋은 혜택은 비과세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과세 자산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 개인연금을 50만 원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돈 계산을 해보니 한 달에 대략 한 80만 원, 60만 원이 조금 남게 남아요. 근데 자, 지금 월소득 300 중에 외주 수익이 30만 원이에요. 그 외주 수익은 따로 제가 건들진 않았어요. 외주 수익 그대로 통으로 제가 개인 비상금 계좌에다 빼놨어요. 즉 외주 수익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달이 이제 뭔가 납입을 하는 그러한 포트를 적어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비상금 통장으로서 납입을 할 수 있게끔 돈이 들어오면은 납입을 하고 돈이 더 많이 들어오면은 더 납입을 하는 거고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금 통장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비상금 계좌에는 외주 수익 30만 원과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돌렸을 때 남는 돈 110만 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예금은 그대로 2,300만 원 그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적금들을 해지를 하고 나서 돈을 모았을 때 파킹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다 모았을 때 대략 7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걸 또 예금으로 제가 묶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이 110만 원인데 이거를 개인 비상금 통장에 넣을 거다. 그리고 110만 원 플러스 외주 수익 30만 원씩 들어오는 이 돈을 바탕으로 우리는 비상금, 개인에 대한 비상금 자산 만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ISA 계좌 혹은 사업 통장이에요. ISA 계좌는 비과세 통장이긴 하지만 완전 비과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비과세 혜택 내용 완전 비과세는 아니에요. 다만 ISA 계좌를 통해서 내가 금융상품, 금융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발생이 되는 양도소득세라던가 이자소득세 그 부분에 있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미포함 자산으로서 단순히 직접세만 면세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단 여기서 ISA 계좌는 내가 이걸 바탕으로 비상금 통장으로 활용해도 되는 거고요. 혹은 주식 투자라던가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단기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활용을 한다. 근데 이 통장 자체를 그냥 사업자금 통장으로 활용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사업자금은 제가 이제 돈을 이제 모아갈 건데 우리 월급에서 모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상여금 있죠? 상여금 지금까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용했어요? 핸드폰 샀어요. 근데 이것도 투자긴 해요. 네, 그렇다고 할게요. 매년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샀어요. 자, 이제 그러지 마요. 상여금은 1년에 한 번 들어오잖아요. 네. 1년에 뭐 한 번 들어오든 뭐 어쨌든 1년 동안 총 들어오는 돈이 200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 돈은 제가 사업자금으로 따로 모아놓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영 씨가 진짜 내가 사업을 빨리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개인의 목적 자금을 만들어 주겠지만 그 돈 자체를 예를 들어 있을 수 있죠. 우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어요. 내가 월소득 자체를 내 맘대로 확 올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그러면 생활비 줄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생활비를 줄여가지고 저축 금액을 올리던가 나는 지금 생활비도 충분히 많이 줄였어. 지금 있는 선 내에서 내 개인적인 목적 자금을 만들면서 사업 자금도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은 지금의 현재로서의 비중은 어쩔 수 없이 개인 비중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그러면은 한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그 연상여금들은 전부 다 사업 계좌로 들어가게끔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이게끔.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제 개인 목적으로 모아놓은 돈을 사업자금으로 쓰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결국에는 단기 목자금으로서 내가 결혼 자금이 됐던 뭐가 됐던 모아놨지만 결혼을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이 바뀌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내용들은 현 시점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목적을 부여를 해서 모아놓은 돈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목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돈을 내가 그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목적을 부여를 하지 않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해놓고서 사업자금 몰빵으로 돈을 모아놨다가 갑자기 결혼을 한대 라고 해보면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딩크족으로 살 거야. 결혼하지만 애는 안 낳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자녀 교육비를 따로 빼놓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애기가 생겨가지고 교육비라던가 양육비가 나오면 지금부터 미리 모았으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들이 그때 시점에 사건 사고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 포트가 확 무너져 버리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더 미래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미래에 대한 모든 목적들을 이룰 수 있게끔 전부 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바탕으로 돈을 모아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것들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 목적은 빠지겠지만 그렇게 모아놓은 돈 자체는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 돈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게끔 돈을 이제 모으게끔 만들어주는 게 자산관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다음에 제가 일반 펀드는 넣지 않았어요. 직접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강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단순히 주식과 펀드 변액 안에서 펀드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 강의의 내용 안에서도 펀드는 그래도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더 나은 펀드를 찾을 수 있게끔 알려주기 위해서 강의는 했지만 사실상 돈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직접 투자와 변액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자산을 구축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불어난 속도 자체가 결단코 느리지가 또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변액저축이 들어갔어요. 변액저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적립식 펀드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이라던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변액이라는 거는 보험사의 투자 상품으로서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는 적립식 펀드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내가 증권사에서 직접 투자로서 준비를 하는 내용과 보험사의 변액저축을 통해서 준비하는 내용 자체가 상품 자체가 완전 구조가 다르겠죠. 들어가는 내용은 다르겠지, 이제 다 똑같겠지만 내가 얘네들 바탕으로 받는 혜택에 대한 내용이 완전 달라져요.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주식이라던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르게 돈을 모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얘네들은 모으고 빠르게 내가 목적 자금으로서 쓰기 위한 목적인 거고요. 변액저축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되는 그 대상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네들은 다만 중장기 투자로서 얘네들 통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당연히 동일하게 받으시고 그럼 조세피 자산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10년이 납입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어쨌든 10년 뒤에도 우린 저축은 계속 해야 되잖아.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계속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얘는 이거 하나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 비과세 통장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안에서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동안 돈을 묵혀놔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 자유입출금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돈을 활용할 수가 있다의 포커싱이에요. 다만 보험사의 상품들은 저축 상품들은 중장기성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내가 얘를 해지를 해가지고 목돈을 뺐을 거라고 하면은 그 목적성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 그렇게 그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증권사의 단기성 투자 상품을 활용을 해가지고 돈을 불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금융상품들이 전부 다 장단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상품이 좋아요, 이 상품이 나쁘냐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이러한 목적들을 바탕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목적에는 이 금융상품이 가장 효율적이다의 포커싱으로 지금 구분지어서 얘기를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내용만 바탕으로는 이 내 미래 목적 자금들을 전부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한 번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옆에서 코칭 관리를 받으면서 돈을 계속 굴려서 불려 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못 만나도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만나요. 즉 연초에 만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맞춰 가지고 돈을 모아간다 하더라도 연초에는 무조건 한 번씩 만나 가지고 돈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최신화 시켜주죠. 왜냐면은 시간이 1년밖에 안 지났어도 내가 처음 얘네들을 접했을 때랑 1년이 지난 이후에랑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는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생각이 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에 맞춰서 계속 최신화 시켜가면서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만들어 간다
포커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융상품들마다 또 특장점들이 또 다르겠죠. 그래서 그 특장점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린 건데 거기에 그걸 하기에 앞서 먼저 기존에 있는 보장 상품들 있잖아요. 제가 가성비는 좋게 준비해놨지만 혜택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인쌤이 현재에 대한 보장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영 씨 보험 좋아하세요? 보험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보험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세요? 네. 맞아요. 대한민국 대부분이 좋아하진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언젠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재테크의 피니시 라인은 은퇴 전까지예요. 그럼 어차피 내가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은 보장을 은퇴 전까지 준비를 하고 은퇴 이후에는 그냥 보장만 받는 형태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아까도 한철쌤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이 가성비 있게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장 폭이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더 보험을 빨리 은퇴 전까지 효율적으로 보장을 준비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게 지영 씨가 갖고 있는 보장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비,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은 갱신형, 보험료가 계속 변동되는 갱신형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납입 기간이 있고 보장이 그래도 10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0세 이상을 살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100세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데 그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럼 보장은 굉장히 많아요. 뭐 진단금도 있고 내가 입원하거나 수술할 때도 있고. 근데 모든 보장을 꽉 채워서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매달 납입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상 이렇게 보험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중간에 납입을 못하게 되면 사실상 효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낼 수 있는 납입 기간 정해놓고 그 이후로 종신으로 보장을 받는 형태로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자, 크게 보시면 여기는 사망 보장, 사망에 대한 보장이고 진단금, 진단금은 3대 질병이라고 해서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이런 진단금 내가 만약 걸렸을 때 1회 진단금이 나오는 부분으로 보면 되고요. 사실상 진단금은 내가 걸려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안 걸리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질병이 아니든 뭐 상해든 외부적인 요인으로 다치시든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면 회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입원이랑 수술비를 먼저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내가 회당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비를 준비하고 뭐 통원이나 치료 부분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들 물어보시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간병이에요. 간병이기 때문에 간병 준비하시고 추후에 이제 사망이나 이런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지영 씨가 갖고 있는 부분 딱 봐도 여기가 내가 딱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어 있는 부분이 많죠. 아까 한철쌤이 말한 것처럼 내 보험은 정직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낸 것에 비해서 나중에 받는 것도 달라지긴 하거든요. 진단금 대부분 암 진단금 준비되어 있고요. 삼시 근데 암 진단금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얼마 진단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해요. 많이 필요하면 그래도 진짜 억 이상은 필요하지 않나. 그거를 다 진단비로 받을 순 없지 않나 싶기도. 받을 수는 있죠. 내가 그만큼 보장을 넣어놨다라고 하면. 근데 단순히 내가 1억 뭐 이상을 진단비를 넣으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그럼 아까도 내가 저축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는데 그 이상을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 그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 연봉에 비례해서 내 몸값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진단금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영 씨가 암이나 이런 진단에 걸렸어, 중대진병에 걸렸어.
그러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게는 1년 정도는 일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험은 대부분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열심히 지영 씨가 많이 돈을 모아놨어. 근데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저축해놓은 돈에서 또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 저축을 지킬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 연봉, 내 몸값에 비례해서 보통 보험을 준비를 하는데 지금 아까 1억이라고 하셨는데 갖고 있는 진단금 2천만 원 2천만 원 준비되어 있고요. 진단금은 대부분 암 쪽에만 준비되어 있어요. 혈관 쪽에는 준비되어 있진 않아요. 요즘에는 엄청 죽을 병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암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혈관 쪽도 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암은 그냥 혼자 아프고 치료하고 수술받고 해서 혼자서 치료를 가능해요. 혈관은 만약에 걸리거나 혈관이 터지거나 하면 후유증이 남아요. 후유증이 남아서 뭐 정말 심각하게는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심각하게는 뭐 한쪽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가장 무서운 병인데 혈관 쪽을 왜 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식습관 지영 씨도 간식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한다고 하셨죠.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하고 뭐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기나 육류 뭐 단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30대 넘어가고 30대 중반 넘어가도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도 암이지만 혈관 쪽도 고루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입원비는 아예 없으시고 통원도 없고 치료 부분도 정말 소액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수술비. 수술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비는 그냥 우선은 비용처럼 왜냐면 내가 실비는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내고 그 후에 환급받는 개념이잖아요. 실비는 어차피 다 갱신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비용처럼 납입을 하시면 되는데 총 지금 실비까지 납입을 하는 게 한 12만 8천 원 정도 납입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보장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으로 건강보장성도 갖고 왔는데 다른 거는 이제 이거 기존에 납입하고 계셨던 준비해신 보장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둘 거예요. 그대로 실비도 그대로 두고 아까 너무 비어있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들만 채웠어요. 암진단금 2천만 원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1천만 원을 넣은 부분은 여성암에 대한 부분이 없었어요. 여성암이라고 유방암이나 난소암, 자궁암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여성분들 여성질환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암진단금을 소액으로 우선은 넣어드렸고 아까 혈관 쪽에 아예 보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넓은 법인 내혈관 혈관 그리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그러니까 터졌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터졌을 때 치명적이면 뇌출혈 그리고 심장혈관 똑같이 허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뇌출혈에 걸렸다라고 하면 5천만 원 진단금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보통 입원비 이제 입원비인데 입원비는 아까 뭐 내가 질병이든 아니면 외부적인 이유로 다쳐서든 입원을 할 때마다 회당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첫날부터 다 입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랑 중복되기도 하고 아까 내가 암에 받으면 1억 정도 받고 싶어요 했는데 그걸 진단금으로 1억을 다 채우게 된다라고 하면 보험료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암에 걸리면 거의 다 우리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요. 그래서 치료비를 5천만 원을 넣었어요. 내가 이걸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 1회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3천만 원 진단금을 받고 내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 5천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8천만 원까지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우선은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장을 더 많이 혜택을 받게끔 하는 부분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암은 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하지만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막히다가 터지거든요. 근데 막히면 보통 용액을 약물을 투여해서 그걸 뚫는 시술을 많이 해요. 그거 받았을 때 이제 1천만 원
받을 수 있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이런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수술을 할 경우에 40만 원 받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수술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랑 중복으로 지급 가능하게끔 만들었고 우선 간병비 넣었어요. 간병비는 지금 당장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의문이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40대 이후에 준비를 한다. 그 간병비만 8만 원에서 9만 원 그 이상이 돼요. 근데 여기 안에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고 특약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간병비는 한 지영 씨 나이면 한 3만 원? 3만 원 정도. 근데 이거는 종신으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보장성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플러스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보험금,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들은 내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아파가지고 내가 이제 병원부터 해가지고 치료 1년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지영 씨 건강검진 받아요? 회사에서 해주는 것만. 회사에서 해주는 거? 그럼 1년에 한 번씩? 네. 그러면은 건강검진을 받았어. 자,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검진을 받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대. 그래서, 이거는 좀 큰 병원 가서 확인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검진센터에서 진료 의뢰서를 줘요. 그럼 진료 의뢰서를 받았을 때 의심증으로서 진료 의뢰서를 써주겠죠. 뭐 암이 됐건, 혹은 이제 뭐 뇌가 됐건, 심이 됐건. 그럼 진료 의뢰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요. 진료를 받은 다음에 뭐 하겠어요? 진료 받았는데 맞대. 그러면은 그 집에 가요 바로? 치료 받아야죠. 치료를 받고요. 치료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퇴원을 하잖아. 퇴원을 할 때 결제할 거 아니에요. 결제 보험금으로 해요? 그렇지. 먼저 우리는 선결제를 하죠. 선결제를 한 이후에 결제하면서 병원에서 의적 서류를 떼죠. 의적 서류를 떼가지고 이거를 제출을 해야지만 보험금 청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 앞단에 있어서 내가 선결제 할 때까지는 전부 다 나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출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를 받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내 진짜 중대질병, 암이 의심이 된대 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영 씨는 어느 병원을 가고 싶어요? 큰 병원. 서울 아산병원, 서울 삼성병원 등등등 많은 병원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영 씨가 직접 그곳에다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 기본 1년이 넘어요. 난 지금 암에 확정을 받았는데 1년 뒤에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은 자, 그래서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 헬스케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는 내가 우리 OTT처럼 구독료를 내면서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 거야. 이 서비스는 뭐냐면은 내가 진료 의뢰서 검진을 받아가지고 진료 의뢰서를 얘네들한테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대신 병원을 예약을 해줘요. 그리고 그 병원 예약이 기간이 한 달 이내야. 그리고 명의를 안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가사도우미라던가 간병인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병원 이송간에 앰뷸런스를 지원을 해준다거나 혹은 내가 대학병원을 진짜 큰 병원을 갔는데 그 시스템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 간호사가 동반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케어를 해준다거나 그럼 이러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원칙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월 구독료처럼 3만 원에서 5만 원의 구독 서비스를 내야 되는데 이 헬스케어의 목적은 결국에는 내가 의적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이 앞단에서 나 혼자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행해서 선케어 서비스를 같이 이제 해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보험을 무언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내가 이 의사와 어떤 얘기를 오고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혀 있는 의적 서류에 기입된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보험금이라는 거는 내가 의적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들이 제대로 기입을 못해요.
그래서 비싼 돈을 내고 보험료를 내고서 보험은 막상 준비를 해놨지만 의적 서류의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즉 보장에 대한 관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지금 지영 씨의 보험들은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따로 내가 지출을 해야지만 비용을 내야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여기 건강보험 부족한 거 채워넣읍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수인쌤이. 근데 이 상품, 이 금융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 뭐냐면은 이 헬스케어 서비스가 무료로 들어가 있어요. 즉 나는 이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이 보험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헬스케어 서비스가 그냥 무료로 탑재가 되어 있다. 즉 내 주머니에 나가는 돈이 최대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냐의 포커싱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영 씨는 어차피 저축을 하고 있던 돈은 비슷했어요. 근데 구조만 달라졌을 뿐인데 본인이 만들어가는 내용과 혜택 내용이 어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산관리 받아봐라고 하면은 아 싫어. 난 돈도 없는데 자산도 없는데 무슨 자산관리야?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자산관리의 시작은 결국에는 무언가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내가지고 수익금을 발생을 시키는 게 자산관리가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내가 어차피 월급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할 거야. 그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미래를 준비를 할 건데 결국에는 첫 단추가 구조를 어떻게 내가 설계를 해놓고선 시작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당장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당장 5년 뒤에 큰 자산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데 이렇게 굴러간다라고 하면은 생활 태도에 대한 습관이 잡히고 나서 남는 돈들이 또 저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10년 뒤, 20년 뒤에는 지금처럼 했을 때보다 자산이 2배, 3배는 더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관리라는 거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태도, 생활 태도, 습관부터 바꿔놓고 그것에 맞춰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기본 바탕 베이스를 깔아놓은 다음에 여기서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면서 내가 건드릴 게 없죠. 생각할 게 없잖아. 그러면은 내 미래 자산들은 다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여기에 신경 쓸 건 없죠.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 활용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남는 여유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 공부를 하면서 이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은퇴한 이후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자본소득 보조의 파이프라인 안에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돈들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꽂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월급은 자동이체로 빠져나와서 신경 쓸 게 없어. 내 미래에서는 다 여기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할 건 이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단기 자금만 굴려서 공부를 해서 굴려가지고 불려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실행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바뀐 건 없어요. 똑같아. 지금 지영 씨 입장에서 뭐 돈을 엄청 많이 더 저축을 하세요.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만 바꾼다 하더라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결과물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 기존의 내용은 결국에는 내 미래 목적 자금조차도 불확실성으로서 이룰 수 없었던 것들, 그리고 혹은 사업 자금조차 나는 하고 싶지만 만들 수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구조가 달라졌을 뿐인데 가능성이 생겨버렸죠. 여기에 이제 얹어야 할 것은 본인이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액수를 줄여서 이 저축의 룸의 사이즈를 올린다. 그러면 자산관리사가 옆에 붙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엔 그 내용에 맞춰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굴려가지고 이것들을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산들을 조소 회피 자산으로서 정말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자산들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금융 전문가가 옆에 붙어가지고 코칭 관리를 해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저 그냥 접근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구나를 조금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혹시 궁금한 점은 궁금한 거. 건강보험이 그럼 한 상품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상품인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의 상품으로 다 짜는 게 맞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왜냐면 저는 지금 4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개로 나뉘었어도 결국에는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몇 개를 가입을 해도 전부 다 중복 보장이에요. 그러면은 4개로 나뉘어 있는데, 자, 이렇게 4개로 나뉘어 있을 때 원래 냈던 보험료가 13만 원이었어요. 근데 실비를 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3개만 했더라도 대략 10만 원이었죠. 근데 10만 원인데 보면은 30년 납, 25년 납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어찌됐든 내 주머니에 나가는 총 보험료는 동일해요. 그거를 20년 동안 낼래, 25년 동안 낼래, 30년 동안 낼래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은 월 납입 불이백은 줄어들겠죠. 그럼 이거를 25년 납짜리와 30년짜리를 만약에 똑같이 20년 납으로 바꿔버린다라고 하면 얘는 10만 원, 이 3개를 합산했을 때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2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봐요. 되게 재밌는 거. 20년 납이죠. 종신보장이죠. 한 달에 얼마네요? 17만 원. 이거를 20년 납으로 통짜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100세 보장이죠. 총 여기 3개 합쳤을 때 월 불이익이 얼마예요? 보험료? 대략 15만 원, 20만 원 된다 그랬죠. 혜택은요? 뭐가 더 많아요? 이거 많죠. 근데 얘는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들어가 있네? 그럼 결국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보험료는 비슷하고 혜택 보장 기간은 훨씬 더 넓어졌는데, 근데 보장 금액은 훨씬 더 많아졌네? 이게 가성비 좋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다 이거를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맨날 들어요. 몰라서. 몰라서. 아니, 왜 물어볼게요. 주영 씨는 알았으면 이렇게 했어요? 뭐 몰라서 이렇게 한 거잖아. 똑같아요. 두 번째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대한민국에서 금융업에 종사를 하면서 보험 설계사들이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그 보험 설계사들마다 금융인들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자, 이 내용을 비교를 해가지고 들어봤을 때 지영 씨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러한 가치관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처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없죠.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 있어. 왜? 대다수의 보험사들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몰라서도 있지만 운이 안 좋은 것도 있겠네. 그건 거예요. 결국에는 어찌됐든 내 돈을 가지고 내 미래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사로서의 가치관은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금융상품을 가입을 시켜가지고 뭔가 내가 돈을 벌겠다의 목적이 아니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의 마인드 자체가 돈을 쫓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을 얻고자 일을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는 내 소득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본인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게 눈에 보여. 그리고 모아가는 게, 불어나는 게 눈에 보여. 라고 하면은 지영 씨 저한테 안 감사해요? 그렇죠. 그럼 나는 지영 씨라는 사람을 얻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의 본질적인 차이가 좀 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해서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저희 재무상담 첫 번째 컨텐츠는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2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분에 관한 컨텐츠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버는 소득은 다 다양하고, 그리고 내가 지출은 얼마큼 하고 있는지 다 개인적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혹시 재테크를 잘하고 있는 건가? 내 지출은 너무 많지 않은가? 내가 지금 저축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나,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지 진단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저희 유튜브 댓글 또는 밑에 신청 구글 폼이 있거든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재미있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